네, 독일 사민당에서 라살주의가 청산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의 정착입니다. 라살은 노동조합, 즉 경제투쟁이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인상 투쟁을 해봤자 노동의 공급이 늘면서 다시 임금이 하락하고 노동자의 임노동 자체를 제도를 폐지하는 것, 그것은 보통 선거권 획득이죠. 선거권 획득을 통해서 의회에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의회에 다수당이 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투쟁이나 노동조합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노동조합이 독일 산업혁명이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노동조합도 엄청나게 급증합니다. 결국 라살주의자들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건설에 나갑니다. 그래서 라살이 주장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노동자의 생산조합 대신에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일반화가 됩니다. 또한 당과 노조에는 대의제도와 같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라살이 주장했던 1인 중앙집권 체제죠. 이것들은 정착되지 못합니다. 오스트리아가 별도의 제국이 되면서 프레이션을 중심으로 독일 제국이 통일되면서 이건 이제 그 비스마르크죠. 비스마르크의 입장에 관철된 거죠. 어쨌든 통일이 되면서 마르크스는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한 대통일을 주장했는데 이 논쟁이 무의미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살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차이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라살이 입헌 군주제죠. 엘리트 군주가 계몽 군주, 엘리트 군주제를 은근히 원했는데 사민당은 이러한 라살의 입장과 달리 이러한 군주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숫자가 적은 막스주의파가 숫자가 많은 라살주의파와 통합해서 주도권을 장악했고 노동조합에서도 라살주의가 쇠퇴하고 마르크스주의가 확립됐습니다. 독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전국적인 산별 노동조합은 1848년 혁명 당시 결성된 인쇄공 조합과 연초 제조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러한 숙련공이 아니라 공장이 발전하면서 미숙련 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이 확산됨에 따라 라살이 강조한 숙련공이죠. 숙련공이 자영업자가 되기 위한 생산자의 조합은 중요성을 상실했습니다. 1868년 라살주의자들이 전 독일 노동조합을 결성을 추진했습니다. 결국 라살주의자들도 노동조합을 인정한 거죠. 이에 대항해서 자유주의자죠. 자유주의자들도 노조를 추진했고 마르크스파 역시 같은 해 마르크스주의 중앙 집권적 전국 조직인 국제노동조합 연합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정확화되면서 파업이 강력해지고 총자본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됐습니다. 결국 파업이 필요 없다는 라살의 임금 철칙이죠. 이거는 별로 인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고타 공장을 만들 당시에 통합할 당시죠. 1875년 라사주의자들도 이제는 노동조합과 총파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드디어 당이 통합한 1875년 마르크스파의 국제노동조합 연합과 라살파의 노동조합이 통합하면서 자유노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사회주의적 노동조합이죠. 1870년대부터 1891년까지 독일 제국은 사회주의 정당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탄압했고 노동자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제약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독일 제국에 대한 반체제, 그죠? 반정부 성향이 강했습니다.
프레션 정부는 사회주의자들이 성장하자 이미 사회주의자 진화법 이전부터 라살주의자, 그죠? 라살주의자들을 집중적으로 탄압해. 라살주의가 마르크스주의보다 노동자 조직을 더 많이 했습니다. 탄압을 받았고요. 프레이션의 우호적인 국가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는 라살파에게도 인기가 없었다. 라살이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를 실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국가 프로이센은 반노동자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이센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라살의 주장은 인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라살의 노동자 생산조합은 점차 지위를 상실해 갑니다. 사회주의 노동조합들은 1878년 사회주의자 진화법이 생기자 이에 대항하여 비밀리에 연합체를 구성했습니다. 1890년 독일 3인당의 의원들이 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고 결국 의회에서 사회주의 진화법이 폐지되자 자유노동조합이죠. 사회주의 노동자 막스파와 라사리파가 뭉친 이 자유노동조합 이 연합체에 3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해서 최초로 사회주의적 경향을 띤 전국 조직인 독일 노동조합 중앙위원회가 출범됩니다. 이 조직은 나중에 자유노동조합 총연맹으로 독일 제국에서 합법화됩니다. 대부분의 노조 활동가는 1870년에서 80년 사이에 억압 탄압을 받는 동안에 어, 탄압을 받으면 급진화되죠.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즉 막스주의파 사회주의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들은 독일 제국을 자본주의 계급 국가로 정의하고 계급 국가를 사회주의 정치 공동체로 바꾸는 것이 이 3인당의 과제이며 노조는 이를 복무해야 한다는 1891년 마르크스주의적인 에어프루트 강령을 받아들입니다. 즉 1891년은 강령은 1875년 고타 강령과 다르게 라살주의가 대부분 퇴장당한 마르크스주의 강령입니다. 1893년과 1896년 제2 인터내셔널에서 정치적 총파업에 대해서 논쟁이 됐는데요. 1900년 대회에서 자본주의 타도를 위한 정치적인 총파업, 특히 세계 차원의 총파업이라는 게드주의자들의 제안은 부결되고 각 나라에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총파업만 승인이 됩니다. 이거는 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정당이 정치적인 총파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어, 이러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총파업, 정치적 총파업은 체제를 뒤엎는 정치적 총파업은 노동조합 지도자나 노동조합 자체를 위기에 빠뜨린다. 제2인터내셔널 시기에 독일 3인당뿐만 아니라 프랑스, 영국 대부분의 3인주의 정당들이 이 제도화가 되면서 바로 노조의 총파업, 정치적 총파업에 의한 혁명론을 사실상 포기하고 개량화되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나아가 1904년 제2인터내셔널 암스테르담 대회에서는 총파업은 사회 전체를 위기에 빠지게 하고 그 결과 노동조합도 권력의 탄압에 의해서 위기에 빠지게 되므로 이런 정치적 총파업은 무책임하고 무정부주의적인 것으로 비판받습니다. 경제투쟁과 제도 개선을 위한 대중파업은 허용된다는 결국은 개량주의 입장이 채택됩니다. 그런데 1905년 러시아에서 1차 혁명이 일어나죠. 러시아의 정치적 총파업이 발생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를 마비시키는 총파업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실패하면서 이러한 로자의 자본주의를 마비시키는 총파업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자유노조는 마르크스파와 러살파가 합친 거죠. 출범 당시부터 모든 조합원들에게 3인당에 가입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1914년 자유노동조합 총연맹 조합원이 250만이죠. 엄청나죠. 3인당은 이런 노동조합 확대죠.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했겠죠, 당으로. 1914년 100만 명의 당원을 확보했고, 이 중에 90%가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엄청 집중했다는 겁니다. 또한 3인당 의원 중 노조 지도자는 1893년 11%에서 20년 후인 1912년에는 32%로 늘어났습니다. 3인당 의원의 3분의 1 정도가 노조 지도자죠. 자유노조는 1910년을 지나면서 3인당의 강력한 지도에서 벗어나 점차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는 개량주의죠. 개량주의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유노조는 1900년도를 전후로 해서 이미 구성원의 숫자, 조합원의 숫자, 조직의 강도, 재정 면에서 3인당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노조의 조직이 강화되고 노동계급의 현실적 요구죠. 개량적 요구가 구체화되면서 노동조합에서는 노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러한 3인당의 일방적인 지도에 대해서 반발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1900년 이후 진행된 노조의 중립성 논쟁과 총파업 논쟁에서 정당이 노조의 동의 없이 이 정치적 대중파업을 지시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총파업 논쟁의 결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노동자의 총파업에 대해서는 3인당이 혼자 결정해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자유노조와 공동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즉 총파업에 있어서 노조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이러한 합의가 형성됩니다. 1906년 마나임 3인당 전당대회에서 양 조직은 정치적 대중파업과 같이 당과 노조의 공통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 통일된 입장을 제출한다는 마나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결국 노조의 동의 없이는 정치적 총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건 당시 독일의 사회주의자, 특히 로자 룩셈부르크처럼 1905년 러시아 혁명의 자극을 받아 총파업을 사회 변혁 수단으로 인식했는데 정작 노동조합은 이러한 정치적 총파업이 매우 위험하고 노조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당내 혁명적 좌파, 로저와 같죠? 이런 영향력을 억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노조의 개량화 경향에 3인당 지도부도 노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개량주의 입장으로 가게 됩니다. 마나임 전당대회는 지배 세력이 독일 제국의 의회를 부정하거나 노동자의 선거권을 부정하거나 정당과 노조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할 때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만 저항권 차원에서 노조는 방어적인 총파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선제적인 총파업은 당연히 안 되고 방어적인 총파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 조건이죠. 이럴 때만 가능하다는 소극적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노조의 동등권 선언으로 노조와 3인당의 관계는 점차 대등하게 조정돼서 3인당이 노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자유노조가 3인당에 대해서 자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유노조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3인당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 세력이 됩니다. 이로써 3인당은 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 우위를 상실했습니다. 독일 3인당이죠. 마르크스와 라살이 정치 조직을 먼저 만들고 그 목적에 따라 노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정치 조직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일방적 우위에 있었는데 비로소 이런 일방적 우위가 상실됐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투쟁 영역에서는 노조가 3인당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양자의 관계는 의회주의를 중심으로 정치 투쟁을 하는 3인당과 임금 투쟁을 중심으로 경제 투쟁을 하는 노조로 설정됐습니다. 당은 정치 투쟁을 중심으로, 노조는 경제 투쟁을 중심으로. 물론 당이 경제 투쟁을 지원할 수 있고 노조도 정치 투쟁을 지원할 수 있지만 양자의 역할이 분업적 관계가 된 겁니다. 다만 양자는 사회복지적인 제도죠. 사회복지 체제, 사회복지 체제의 법 제도를 개선하는 거죠. 여기에 협조했다는 것. 이는 사회주의 정당이나 노동조합 모두 자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분담하는 자본주의 국민국가 시스템에 편입되어 가는 걸 의미합니다. 당은 선거와 의회예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각종 노동조합법이죠. 자본주의가 인정하는 노동조합 제도에 편입되어감을 의미를 하게 된 겁니다. 라살주의는 에르푸르트 강령 시기에 이르러서 마르크스주의에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1875년 라살파 통합 이후에도 이러한 독일 3인당 초기 노선에 개입하고 사실상 배후 조정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비밀경찰의 보고서에 의하면은 독일 3인당은 사실상 영국에 있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뒤에서 배후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베를린 대학의 강사인 듀링은 고타강령 이전부터 당의 기간지에 정치 경제 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근데 게링은 이러한 정치 경제학의 글을 기고했는데 베벨이 마르크스의 제자죠. 게링을 칭송하는 등 당 지도부에 대한 게링의 영향력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리프크네프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게링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런 비판 작업을 1876년부터 2년 동안 하였고 그 결과물이 이 반두룡론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책에 비판적 역사에 대해라는 절을 직접 썼으며 그 일부가 기간지 전신에 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이 책에서 듀링의 폭력 사관과 기계적인 속물 유물론을 비판하였습니다. 이 반두룡론은 주로 엥겔스가 썼고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엥겔스가 정리한 것이고 마르크스는 전반적으로 여기에 동의한 겁니다. 마르크스는 개량주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폭력사관이죠. 급진적 무정부주의에 대해서 공기주의죠. 모두 비판했습니다. 마르크스는 1879년 조르게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내의 라살주의죠. 개량주의에 대해서 비판했고 당내에서 부상하고 있는 또 노동자를 계몽적으로 접근하려는 이러한 것들이 실천에서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독일 3인당의 노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개입을 해왔습니다. 1878년 무정부주의자가 결국 사고를 치는데요. 칼 로빌링이 황제를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마르크스는 이러한 테러는 사회주의제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는 명분만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노동자 대중의 혁명적인 운동인 반면 무정부주의는 상층부의 소수의 폭력이죠. 바쿠닌, 그죠? 그다음에 블랑키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프랑스 혁명사에서 그 생명을 다했다는 거죠. 이러한 시도 때도 없는 봉기주의는 조직이죠. 조직을 위기에 빠뜨리고 결국 대중과도 괴리됐다는 거죠. 노동자 대중이 형성되기 전에 아직 노동계급이 형성되기 전에 소수 엘리트들의 운동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쓰레기 사회주의자, 계량주의자죠. 뿐만 아니라 과격한 언동으로 자신의 공허하고 그럴듯한 주장을 감추고 있는 급진주의에 대해서도 명백히 반대했다.
마르크스는 말년까지 이 독일 사민당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런던에 있던 프랑스 비밀경찰은 보고서를 통해 라살의 사망 이후 마르크스는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독일혁명의 지도자가 되었고, 사민당의 의원들이 부분적이고 공식적인 지도자라면 마르크스는 당의 지도부를 비공식적으로 이끄는 우두머리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당의 전략과 전술을 짜고 그것이 이행되는 것까지 감독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진화법으로 독일 제국이 노동운동을 탄압하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라살의 주장은 인기를 잃고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라는 마르크스의 주장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자 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사민당이 의회에서 의석을 확대하자 의회 활동을 중시하는 의회주의자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 진화법이 1891년 폐진된 이후 사민당은 득표율로 제1당이 됐고 다수당이 되면서 의회주의가 사민당 내에서 지지를 받게 됩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도입이 노동운동에 대한 당근이라면 사회주의 진화법은 라살의 의회주의 노동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노동운동의 결합을 막는 채찍이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해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막스주의파들이 불법화되고 당의 모든 회합과 출판물, 그리고 자금 모두, 조직적 활동이 모두 금지되고 마르크스파 노동조합의 활동까지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진화법, 우리로만 국가보안법은 조직만 탄압했지 사회주의자 개인들의 활동은 보장했기 때문에 제국의회에 당선되거나 제국의회에서 토론과 연설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선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르크스파,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이러한 사회주의 진화법에도 불구하고 선거 참여와 의회 활동을 확장할 수 있었고 결국 1890년 19.7%로 142만 표로 최다 득표당으로 부상합니다. 사회주의 진화법이 폐지된 이후 마르크스주의 정당이죠.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당명을 전환합니다. 오늘날의 3인당이죠. 3인당은 이듬해 에어프루트 당 강령에서 마르크스주의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이 강령은 엥겔스의 협력과 승인 아래 채택됐습니다. 고타 강령과 다르죠. 마르크스가 쓴 고타 강령 비판이 고타 강령 1875년 당시에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지만 1891년 에어프루트 강령 준비 시기에 당 기관지 노이에 짜이드에 엥겔스의 서문과 함께 발표됐습니다. 이는 카우츠키가 당 지도부의 승인 없이 게재한 것인데 당내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마르크스가 고타강령 비판에 대해서 한 주장들 때문에 라살주의자들이죠. 일부 라살주의자들이 당내에서 이들이 반발했겠죠. 엥겔스는 카우츠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시 한번 고타강령과 라살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강령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에어프루트 강령은 계급투쟁의 원칙을 선언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 뿐만 아니라 교환과 분배의 사회를 통한 자본주의 국복을 지향했습니다. 동시에 법제도 개선과 선거를 통한 독일 정치체제의 민주적 개혁도 인정했습니다.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혁명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 투쟁에 의한 혁명과 의회를 통한 혁명 두 가지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어, 의회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카우치키가 작성한 이론 부분은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베른슈타인이 작성한 실천 부분은 다소 라살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라살주의를 베른슈타인이 계승한 게 아니라 베른슈타인 자체의 개량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난 겁니다. 베벨은 에어프로트 강령을 이론과 실천의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평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어, 총론은 마르크스, 강론은 라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론은 장기적인 과제고 강론은 단기적인 실천적 과제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와 그것이 강론조차도 배타적이 아니다.
강론이 마르크스주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베벨이 주장했다는 겁니다. 마르크스 사후에 엥겔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최대의 강령과 이행기 강령 및 자본주의 병폐를 계획할 수 있는 정책 전부를 강령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강령은 최종 목표와 이행기 강령만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면한 구체적인 목표는 당의 정책이죠. 당의 정책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당의 활동은 혁명과 계획의 변증법이 맞지만 강령에는 당면한 정책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강령이 개혁주의적으로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라살에 대한 숭배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라살이 이 사망한 이후에 1864년 여름에 결투 이후에 사망했는데 라살의 이러한 낭만적인 죽음이죠. 이러한 덕분 요절이죠. 그다음에 독일 노동계급, 독일 3인당에서 일종의 스탑처럼 대접을 받습니다. 특히 라살파들은 라살 사후에도 라살의 유언과 이념에 맹종했습니다. 백작 부인이 재정을 대줬죠. 각종 출판도 하고 라살의 장례식에 수천 명이 모였고 백작 부인은 심지어 라살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여 독일 곳곳에 전시하였습니다. 지도자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전시하는 거, 그죠?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라살의 유언으로 후계자를 정했죠. 후계자가 실제로 됐습니다. 자신의 사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는 유훈 통치죠. 유훈 통치. 유언으로 통치를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유훈 통치. 1868년 라살 조직의 의장인 슈바이처는 라살식의 1인 지배 체제를 민주 집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민주 집중자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를 라살 숭배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론 독일 노동자 사이에서 라살 숭배가 생긴 것은 독일 3인당의 어떤 실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독일은 종교국가죠. 그래서 카톨릭, 기독교의 성인을 이런 노동자들이 숭배하는데 라살을 이런 기독교의 성인과 동일시해서 노동자들이 숭배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고 그런 노동자들이 라살을 숭배하는 문화가 라살이 사회주의자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노동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친숙해지는 노동자에게 사회주의가 접근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독일 3인당의 지도부가 이런 문화를 인정한 겁니다. 결국 독일 노동계급이 이론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죠? 관념론이죠, 관념론. 종교적인 영향이 아직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라살 숭배는 라살 죽은 이후에 백작 부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라살도 자신에 대한 1인 숭배죠. 이런 것들을 은근히 즐겼다고 합니다. 1864년 5월 라살이 사망하기 직전에 논스도르프 연설에 수천 명이 모여들자 라살은 백작 부인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이 신흥 종교를 창시한 것 같다. 교주죠, 교주인 것 같다고 허풍을 떨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독일 3인당의 지도부는 라살의 숭배를 일정 부분 활용했습니다. 당 행사에 노동자 대중을 동원하고 당시 군국주의 문화나 축제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노동자 대중으로서 라살 축제를 활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라살보다 더 이론적으로 뛰어났지만 라살만큼의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스마르크나 독일 황제에 맞설 수 있는 어떤 지도자죠.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대중적인 지도자 라살이 거기에 해당된 겁니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런 대중적인 카리스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살 사후에 그의 생일과 사망일에 맞춰 독일 곳곳에서 라살 축제가 벌어집니다. 라살 초상화, 라살 메달, 라살 파이프, 라살 손목시계, 라살 맥주, 라살 클럽 등 온갖 상징물이 넘쳐났습니다. 라살은 희곡, 노래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노동자 문화의 상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때 라살의 상징물이나 노래, 관련 구호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사회주의 진화법 시절에 사회주의 행사를 이런 라살 축제로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의 행사를 라사르 축제로 위장하는 거죠. 노동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리프켄히트도 1891년 라사르 축제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또한 당대회 때에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라사르의 사진이 동시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라사르 축제들은 1890년 이후 다소 뜸해졌지만 1차 대전 직전까지 존속합니다. 라사르의 영향력은 초기 1869년 아이젠하워 강령, 1875년 고터 강령에 영향을 미쳤지만 에어프루트 강령 1890년에서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엥겔스는 베베르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회주의 진화법이 폐지된 후 당내 라사르주의는 쇠퇴했다. 이론적으로 사회주의 진화법이 폐지된 이후에 마르크스주의파가 공식화된 이후에 라사르주의 이론은 당내에서 이미 쇠퇴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노동자 대중들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라사르의 개인 숭배가 사라질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막스도 라사르의 개인 숭배를 인정한 거죠. 이 개인 숭배는 아까 말한 것처럼 1차 대전 때 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